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바닥을 찍고 네. 최근에 보면은 약간 업체별로 차별화가 나오긴 하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차츰차츰 좀 반등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꽤 오래 얘기를 해왔습니다. 다른 모 방송사에 나가가지고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22년도 여름에 처음 얘기했나? 그랬을 때 엄청 혼났거든요. 채팅창에 막 너나 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시크릿커를 지금 철강주를 사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때도 설명하면서 이게 2차 전지 라인 그리고 이제 전 두 개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든 지금이든 물어보면 전 똑같은 설명을 계속해요. 포스코홀딩스는 두 개로 봐야 된다. 철강주와 2차 전지주. 그랬을 때 2차 전지주는 뭐 다 좋은 거 다 아시죠? 워낙 이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포스코홀딩스는 다 아시고. 근데 철강주 쪽은 중국을 항상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경기 더 나빠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버티다가 반등 구간밖에 없을 거라 보고 있고, 중국이라는 국가는 항상 이제 참 나오는 자료들도 100% 신뢰하기가 어렵고 그런 국가긴 하지만 돈을 많이 부었을 때 그 부은 돈 이상의 오버슈팅이 항상 나왔던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국이 많이 돈을 붓고 있고 계속 붓고 있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미국이 어쨌든 제재해가지고 지금 쉽게 못 살아나고 있는 것 뿐이지 지금 여기서 바닥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살아나게 되면은,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당연히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포스코홀딩스 철강 쪽은 일본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일본이 원래 철강이 되게 좋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죠. 근데 지금 엔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엔 없었던 일본산 철강들이 인기가 확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엔저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엔저는 오늘자 기준으로 24년,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두 가지 매력이 있는 기업이다. 2차 전지 그리고 중국의 경기 활성화. 그리고 어째 철강주들이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 시장도 살아나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뭐 해외 쪽으로 이제 뭐 수출이 많아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뭐 배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차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비행기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철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는데, OECD 경기 선행지표로 봤을 때는 이미 미국이든 G20이든 우리나라든 이미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우상향으로 돌렸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걸 봤을 때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 CLI가 미국의 그 OECD CLI 경기 선행지표가 돌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느낄 정도로 경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내년 중반기 넘어가게 되면 좀 우리도 느끼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철강 쪽도 괜찮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리튬축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네. 관련 그 비즈니스에서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네네. 그런 관점에서 잘 지켜보면 좋겠네요. 차트도 너무 이뻐요. 저희가 차트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냥 한번 제가 길게 봤어요. 장기로 해서 봤더니 이렇게 하다가 한번 튀었다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추세선을 보통 많이 긋잖아요. 맞아요. 추세선상 딱 있더라고요. 지금 딱 거기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아직 안 깨졌고 그냥 쭉 네. 타고 올라가는, 네, 최근에 바닥 딱 찍고 그 정도 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매수할 때는 이런 추세선상에서 매수하는 것도 되게 좋다 싶어서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참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살만하죠. 아직까지 50만 원 안 됐나? 49만 원만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50만 원 이하서 사면은 뭐 몇 년 후에는 얘도 황제주에 될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그 7월 달에 너무나 막 급등했을 때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좀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초반 매수 단가 매출이 좋죠. 지금 단가 낮추기 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럴 땐 또 손이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진짜 문제는 항상 그거예요. 진짜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해볼만 한데 싶은데 그때 내 귀에 들리는 거는 관련된 2차 전지도 지금 너무 종목들 조용하고, 그리고 중국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철강도 지금 일본한테 뺏겨서 너무 안 좋고 안 좋은데 근데 이게 보면은 참 남들 다 안 좋다 하고 어렵다 할 때 이제 용기 낸 분들이 결국은 큰 수익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사실 용기 있는 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죠. 사실. 네,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리고 뭐 올해도 이제 9월, 10월 시장 흔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손 안 나갈 때 어떻게 그래서 좀 더 해보냐, 이런 것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번 스스로 잘 공부를 해보시고 잘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지금 상황에서 또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포스코 그룹사들을 보면은 확실히 좀 주가 흐름이 차별화되는 게 좀 보이는 게 바닥을 찍고 이제 스물스물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포스코 그룹을 이제 좋게 보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지금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이 철강,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잖아요. 뭐, 주변적인 게 있긴 하지만은, 뭐 상사도 무역도 하고 뭐 하긴 하지만, 어쨌든 큰 그림은 두 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방점을 찍으면서 포스코가 지금 주가가 급등하는 거거든요. 근데 포스코 그룹이 원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을 때가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이라는 이제 국가가 WTO 가입하면서 철강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한번 올랐었던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핵심 역할을 했었던 건 광양제철소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2차 전지 쪽, 소재 쪽으로 해가지고 계열사와 포스코홀딩스가 같이 그 각 섹터를 장악을 해나가면서 이제 캐파를 키우고 있는 중간이잖아요. 그럼 2차 전지 시장이 왜 필요한가를 놓고 얘기를 하면 결국 환경 문제잖아요. CO2 배출을 갖다 줄여야 된다라는.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추운데 시베리아의 한파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는 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결국 북극이 따뜻해져서 그런 거래잖아요. 이것도 결국 기상이변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테마가 아니라 이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이건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 업황 자체는 어찌됐든 상승의 기울기는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가 아니겠느냐. 이제 첫 번째, 그 섹터를 갖다가 집중화시키고 있는 그룹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 철강 쪽에서만 연 한 4조에서 5조 원 정도의 현금을 지금 창출을 해내고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양극재, 음극재, 뭐 광산 다 투자를 하고 있고, 광산 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배당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철강 쪽에서도 배당받고 있고, 그 다음에 리튬 광산에서도 배당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돈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 조달에 대한 리스크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양극 광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양극재, 음극재 여기에 더해 가지고 뭐 실리콘 음극재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지만 맨 마지막에 리사이클링까지. 근데 이 리사이클링조차도 이 포스코 그룹이 잘하는 쪽이죠. 그 배터리에서 광물 추출하는 거니까 그 기술이야 뭐 포스코가 늘상 해왔던 거잖아요. 철광석 재련하는 과정에서도 얼마 철 뽑아내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계열사 간 협업이 되게 중요한데 이 회사는 지금 철저하게 계열사들이 뭐 이쪽은 무역만 하고 이쪽은 무슨 뭐 전자를 만들고 저쪽은 뭐 건설만 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협업 관계가 완전히 시스템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거와 관련된 거는 제가 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리고 지금 포스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켜보셔야 되는 거는 기존에는 전체 투자 금액의 70% 이상이 철강 쪽이었었다 그러면 지금은 절반 정도 되는 46.2% 정도가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미 포스코 퓨처엠은 흑자가 나고 있죠. 물론 맞아요. 흑자가 줄기는 했지만. 그러면 이미 투자하고 있는 쪽에서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이제 선순환의 시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양극재만 100조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100만 톤의 캐파를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최근을 놓고 얘기하면은 엄청납니다. 뭐 여기 80% 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캐펙스 확대를 통해 가지고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금은 리튬 가격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배터리 가격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익은 좀 줄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사이클상으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전기차 쪽의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셨을 때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 가지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최근에 이제 단결정 양극재를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의 다결정보다는 수명도 길고 또 용량도 키울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수요가 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의 매출 증가, 여기에서 수익성도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LFP 역시 여기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5년부터 양산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LFP까지 양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ESS 양까지도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필바라 광산하고 협업한 리튬 공장이 광양에 11월 말에 준공이 됐거든요. 이제 시운전 중이고 아마 저게 내년 24년 중반부터는 매출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리튬 가격이 뭐 빠졌기 때문에 좋네 나쁘네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광석 리튬의 마진율 자체가 이전 거 대비로 했을 때는 한 40% 이상은 나온다고 했으니까 준다 하더라도 이게 매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24년 말 25년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플러스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보실 필요가 있고, 광석 리튬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염호 리튬도 내년 2분기 초 뭐 한 4월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1공장이 아마 그때 준공이 될 거예요. 이쪽은 마진율이 더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돌아서기 시작하면 리튬 쪽에서도 매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익이 붙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쪽은 연평균 이익률이 6% 이상 나오니까 꾸준하게 돈을 만들어주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성장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무역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흑연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 계약을 해갖고 가지고 오는,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다 공급을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고, 이 회사의 또 자체 강점은 여기가 이제 가스전 같은 건 미얀마 가스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꽤 많이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회사 역시도 배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고, 개별적으로는 또 여기 해상풍력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신안 앞바다 쪽에다가 이제 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왜 해상풍력이 중요하냐면은 아리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그거 감안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석탄을 떼든 뭐라든 해서 이제 발전소에서 동력을 전기를 일으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철강을 하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다 수소나 풍력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어차피 남한테서 사오는 것도 좋지만은 자체적으로 발전소 운영을 하면서 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맥락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포스코 DX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스마트 팩토리하고 자동화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단적인 예가 광양에 그 스마트 물류라고 그래가지고 기차가 그 저체소 내에서 돌아다닙니다. 그게 무인이에요. 돌아다니는데 그게 뭐 하냐면은 광물 이동시키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로 패키지가 돼가지고 그룹 전체가 2차 전지 쪽의 어떤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 협업체제가 이제 구축이 될 것이고, 이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냐면 나중에 우리나라의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뭐 양극재 업체가 됐든 뭐 셀 업체가 됐든 간에 자동화 하는 데 있어서 DX의 역할이 또 나타나게 되면 또 확장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그룹 자체 전체를 놓고 보면은 포스코 그룹은 완전히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특화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룹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면, 포스코 홀딩스 기준으로 봤을 때 자회사 라인업을 보시면은요, 철강사가 있고요. 이거는 뭐 철강이니까 2차 전지 쪽에서는 약간 좀 논외로 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게 지금 71% 지분을 갖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광물, 광산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ENC라고 하는 거는 건설입니다. 양극재 공장 건설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이제 같이 협업이 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퓨처엠은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다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포스코 아르헨티나 이거는 염호 리튬, 포스코 필바라는 광석 리튬 관련된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클린메탈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링, 뭐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하나의 어떤 그룹 내에서 계열사별로 그 2차 전지를 풀라인업을 갖춰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는 에코프로하고 포스코밖에 없죠. 글로벌로 봤을 때도 그게 많지 않을 겁니다. 확실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런 그 알짜 자회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포스코 홀딩스니까 포스코 홀딩스 행보를 잘 지켜보면 좋겠네요. 2차 전지가 끝 이러면은 사실 답이 안 나오는데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대한 그림을 기대하고 있고 예상을 한다고 그러면 2차 전지의 성장이 이어지는 한 그룹 전체의 성장은 하나가 움직이는 거하고 전체가 움직이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직 계열화도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그런 그룹사에 비해서 확실히 등치가 크고, 그 다음에 그 철강이라는 사업부에서 캐시카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 5조 정도 꾸준히 유입되다 보니까 뭔가 업황이 약간 불확실하거나 그런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재무적으로도 탄탄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저는 그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런 구간보다는 이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 구간을 좀 지나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1억 있다.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2차전지 당연히 20% 이상 담을 것 같고요. 이제 2차전지 타이틀 달면 다 올라가는 거는 지난 것 같고 상당히 차별화 될 건데 맞아요. 어디서 차별화되냐? 재무구조에서 전 차별화될 걸 봅니다.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좀 죄송하고 2차전지 관련돼서 재무구조 뭘 보셔야 되냐면 저희가 회계사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셔야 돼요. 투자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게 실제 현금으로 발생해서 그 영업활동 현금으로 투자도 하고 빚도 갚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되는지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한다는 거는 제조업체로 치면 계속 캐펙스 투자를 한다는 거죠. 플러스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가 좋은 거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가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어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 두 가지인 거죠. 되게 특이한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광피억 아시죠? 맞아요. 네. 조광피억이 워렌 버핏 들어봤어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워렌 버핏 그 버크셔에서. 버크셔에서가 그래서 조광피억 본업은 별론데 합성피억 성장 안 하잖아요. 네네. 근데 워렌 버핏 주식 많이 갖고 있어서 투자 수익률이 엄청나요. 본업이 아니라 쓸데없는 걸로 잘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도 어찌됐건 그걸로 이익을 내니까. 그러니까 재무활동 현금은 이런 거예요. 투자를 해서 투자 상품을 많이 투자해서 그걸로 이익이 나면 재무활동 현금으로 플러스가 되고요. 또 반대로 외부에서 차입한 거 빚을 갚으면 재무활동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재무활동도 플러스가 좋은 거죠. 재무활동이 마이너스라는 건 어떤 거죠? 외부의 빚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나 투자활동 현금 흐름보다 커야지 좋겠죠. 내가 암만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으로 플러스로 돈이 들어오는 거를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으로 줄줄 세거나 캐펙스 투자해서 투자하는 걸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빚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에코프로에도 적용시켜 보시고 에코프로 BM에도 적용시켜 보시고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에도 적용시켜 보시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에도 적용시켜 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재무 구조가 이 회사는 굉장히 탄탄하네. 이 회사는 리스크가 있네. 그거를 아마 주도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보다 포스코 그룹이 재무 구조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제가 에코프로 그룹 말씀드리는 거는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포스코 그룹을 조금 좋게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아마 그 재무 구조 차이가 연간으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크게 격차가 많이 날 겁니다. 네. 우리 뭐 에코프로 한 가지만 볼까요?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를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이제 네이버 증권 들어가셔가지고 에코프로 쳐보시면 여기 나오죠? 나와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로 늘어날수록 좋은 거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늘어나면 캐페스 투자가 많은 거니까 좋은 거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로 했죠? 외부에서 빚진 것을 갚거나 아니면 본업 외에 투자를 잘해서 투자활동으로 수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한번 에코프로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뛰어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는 이거를 진작에 계속 체크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에코프로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죠. 25년에 플러스가 됩니다. 25년에. 근데 3,300억이죠. 굉장히 적어요. 근데 투자활동 현금으로 보세요. 9,500억, 7,400억, 6,200억이죠.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1조가 넘게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무활동 현금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죠. 그러니까 대략 2조 정도가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돼야지 빚을 갚는 거고 플러스가 됐다는 거는 투자로 수익을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주식 투자나 투자 상품을 잘해서 플러스가 된 것 같진 않아요. 저건 이제 그 자회사 상장하면서 그렇죠. 유입된 돈.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7천억대, 3천억대 계속 줄어들죠. 그래서 25년에 제일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보세요. 영업활동 현금으로 일단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커버를 못 쳐요. 25년에 제일 좋아지는데 재무활동 현금으로는 3,400억.
이걸 왜 말씀드리냐? 극명하게 포스코랑 비교가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부채 비율 163%니까 200% 미만이긴 해요. 근데 이게 이 중에 순차입금 비율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돼요. 외부에서 차입한 거. 포스코홀딩스 보면 차이가 극명하게 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 일단 마이너스가 없어요. 7조가 늘어나요. 7조. 7조 2천억, 7조 5천억. 그죠? 엄청 투자하죠. 근데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투자할 때 현금흐름 커버가 되네요. 커버돼요. 그러니까. 1,000억 이상 커버가 돼요. 내년에 3,000억 커버되고 내후년에 피크 찍을 건데 투자로 그래도 1,000억 이상 커버돼요. 1,600억 커버돼요. 그런데 재무활동 현금으로 마이너스잖아요. 올해 1조인데 3,500억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오히려 빚을 갚은 거죠. 그렇죠. 갚는 거죠. 갚는 거죠. 영업활동으로 투자활동 현금으로 커버 치고도 오히려 빚을 갚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비교가 안 돼. 68%예요. 에코프로는 167%가 넘는데 67%예요. 에코프로의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제가 포스코홀딩스가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 재무 구조가 커버되는 회사로 철저하게 압축될 거다. 네. 그래서 2차전지 일단 20%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로봇을 보고 싶어요. 로봇 20%. 아, 로봇. 네. 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고요. 그리고 엔터 당연히 20%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20%. 그리고 반도체인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아니고 소부장. 네. 소재 부품 장비 중에. 네, 그런 회사들 20% 담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0% 딱 되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인 바닥을 찍고 네. 최근에 보면은 약간 업체별로 차별화가 나오긴 하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차츰차츰 좀 반등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꽤 오래 얘기를 해왔습니다. 다른 모 방송사에 나가가지고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22년도 여름에 처음 얘기했나? 그랬을 때 엄청 혼났거든요. 채팅창에 막 너나 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시크릿컬을 지금 철강주를 사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때도 설명하면서 이게 2차 전지 라인 그리고 이제 전 두 개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든 지금이든 물어보면 전 똑같은 설명을 계속해요. 포스코홀딩스는 두 개로 봐야 된다. 철강주와 2차 전지주. 그랬을 때 2차 전지주는 뭐 다 좋은 거 다 아시죠? 워낙 이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포스코홀딩스는 다 아시고. 근데 철강주 쪽은 중국을 항상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경기 더 나빠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버티다가 반등 구간밖에 없을 거라 보고 있고, 중국이라는 국가는 항상 이제 참 나오는 자료들도 100% 신뢰하기가 어렵고 그런 국가긴 하지만 돈을 많이 부었을 때 그 부은 돈 이상의 오버슈팅이 항상 나왔던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국이 많이 돈을 붓고 있고 계속 붓고 있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미국이 어쨌든 제재해가지고 지금 쉽게 못 살아나고 있는 것 뿐이지 지금 여기서 바닥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살아나게 되면은,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당연히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포스코홀딩스 철강 쪽은 일본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일본이 원래 철강이 되게 좋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죠. 근데 지금 엔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엔 없었던 일본산 철강들이 인기가 확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엔저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엔저는 오늘자 기준으로 24년,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두 가지 매력이 있는 기업이다. 2차 전지 그리고 중국의 경기 활성화. 그리고 어째 철강주들이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 시장도 살아나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뭐 해외 쪽으로 이제 뭐 수출이 많아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뭐 배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차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비행기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철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는데, OECD 경기 선행 지표를 봤을 때는 이미 미국이든 G20이든 우리나라든 이미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우상향으로 돌렸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걸 봤을 때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CLI가 미국의 그 OECD CLI 경기 선행 지표가 돌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느낄 정도로 경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내년 중반기 넘어가게 되면 좀 우리도 느끼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철강 쪽도 괜찮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리튬 쪽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네. 관련 그 비즈니스에서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네네. 그런 관점에서 잘 지켜보면 좋겠네요. 차트도 너무 이뻐요. 저희가 차트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냥 한번 제가 길게 봤어요. 장기로 해서 봤더니
이렇게 하다가 한번 튀었다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추세선을 보통 많이 긋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추세선상 딱 있더라고요, 지금. 딱 거기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아직 안 깨졌고 그냥 쭉 네. 타고 올라가는 네, 최근에 바닥 딱 찍고. 그 정도 네, 라인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매수할 때는 이런 추세선상에서 매수하는 것도 되게 좋다 싶어서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참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살만하죠. 아직까지 50만 원 안 됐나? 49만 원만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50만 원 이하서 사면은 뭐 몇 년 후에는 얘도 황제주에 될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그 7월 달에 너무나 막 급등했을 때 못 네.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좀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면 추가 좋겠네요. 매수 단가 매출이 좋죠. 지금 단가 낮추기 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럴 땐 또 손이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진짜 왜 문제는 항상 그거예요, 진짜.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해볼만 한데 싶은데 그때 내 귀에 들리는 거는 관련된 2차 전지도 지금 너무 종목들 조용하고 그리고 중국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철강도 지금 일본한테 뺏겨서 너무 안 좋고 안 좋은데 근데 이게 보면은 참 남들 다 안 좋다 하고 어렵다 할 때 이제 용기 낸 분들이 결국은 큰 수익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사실 용기 있는 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죠. 사실. 네,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뭐 올해도 이제 9월, 10월 시장 흔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손 안 나갈 때 어떻게 그래서 좀 더 해보냐 이런 것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번 스스로 잘 공부를 해보시고 네. 잘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네. 지금 상황에서 또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포스코 그룹사들을 보면은 확실히 좀 주가 흐름이 차별화되는 게 좀 보이는 게 바닥을 찍고 이제 스물스물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포스코 그룹을 이제 좋게 보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지금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이 철강,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잖아요. 뭐, 주변적인 게 있긴 하지만은 뭐 상사도 무역도 하고 뭐 하긴 하지만 어쨌든 큰 그림은 두 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2차 전지의 성장성의 방점을 찍으면서 포스코가 지금 주가가 급등하는 거거든요. 근데 포스코 그룹이 원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을 때가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이라는 이제 국가가 WTO 가입하면서 철강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한번 올랐었던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핵심 역할을 했었던 건 광양제철소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2차 전지 쪽, 소재 쪽으로 해가지고 계열사와 포스코홀딩스가 같이 그 각 섹터를 장악을 해나가면서 이제 캐파를 키우고 있는 중간이잖아요. 그럼 2차 전지 시장이 왜 필요한가를 놓고 얘기를 하면 결국 환경 문제잖아요. CO2 배출을 갖다 줄여야 된다라는.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추운데 시베리아의 한파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는 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결국 북극이 따뜻해져서 그런 거래잖아요. 이것도 결국 기상이변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테마가 아니라 이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이건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 업황 자체는 어찌됐든 상승의 기울기는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가 아니겠느냐. 이제 첫 번째, 그 섹터를 갖다가 집중화시키고 있는 그룹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 철강 쪽에서만 연 한 4조에서 5조 원 정도의 현금을 지금 창출을 해내고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양극재, 음극재, 뭐 광산 다 투자를 하고 있고, 광산 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배당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철강 쪽에서도 배당받고 있고, 그 다음에 리튬 광산에서도 배당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돈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 조달에 대한 리스크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광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양극재, 음극재 여기에 더해 가지고 뭐 실리콘 음극재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지만 맨 마지막에 리사이클링까지. 근데 이 리사이클링조차도 이 포스코 그룹이 잘하는 쪽이죠. 그 배터리에서 광물 추출하는 거니까 그 기술이야 뭐 포스코가 늘상 해왔던 거잖아요. 철광석 재련하는 과정에서도 철 뽑아내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계열사 간 협업이 되게 중요한데 이 회사는 지금 철저하게 계열사들이 뭐 이쪽은 무역만 하고 이쪽은 무슨 뭐 전자를 만들고 저쪽은 뭐 건설만 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협업 관계가 완전히 시스템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거와 관련된 거는 제가 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리고 지금 포스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켜보셔야 되는 거는 기존에는 전체 투자 금액의 70% 이상이 철강 쪽이었었다 그러면 지금은 절반 정도 되는 46.2% 정도가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쪽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미 포스코 퓨처엠은 흑자가 나고 있죠. 물론 맞아요. 흑자가 네. 줄기는 했지만. 그러면 이미 투자하고 있는 쪽에서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이제 선순환의 시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양극재만 100조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100만 톤의 캐파를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최근을 놓고 얘기하면은 엄청납니다. 뭐 여기 80% 성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캐펙스 확대를 통해 가지고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금은 리튬 가격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배터리 가격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익은 좀 줄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사이클상으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전기차 쪽의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셨을 때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 가지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최근에 이제 단결정 양극재를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의 다결정보다는 수명도 길고 또 용량도 키울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수요가 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의 매출 증가, 여기에서 수익성도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LFP 역시 여기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5년부터 양산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LFP까지 양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ESS 양까지도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필바라 광산하고 협업한 리튬 공장이 광양에 11월 말에 준공이 됐거든요. 이제 시운전 중이고 아마 저게 내년 24년 중반부터는 매출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리튬 가격이 뭐 빠졌기 때문에 좋네 나쁘네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광석 리튬의 마진율 자체가 이전 거 대비로 했을 때는 한 40% 이상은 나온다고 했으니까 준다 하더라도 이게 매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24년 말 25년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플러스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보실 필요가 있고, 광석 리튬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염호 리튬도 내년 2분기 초 뭐 한 4월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1공장이 아마 그때 준공이 될 거예요. 이쪽은 마진율이 더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돌아서기 시작하면 리튬 쪽에서도 매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익이 붙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쪽은 연평균 이익률이 6% 이상 나오니까 꾸준하게 돈을 만들어주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성장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무역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흑연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 계약을 해갖고 가지고 오는,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다 공급을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고, 이 회사의 또 자체 강점은 여기가 이제 가스전 같은 거, 미얀마 가스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꽤 많이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회사 역시도 배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고, 개별적으로는 또 여기 해상풍력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신안 앞바다 쪽에다가 이제 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왜 해상풍력이 중요하냐면은 아리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그거 감안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석탄을 떼든 뭐라든 해서 이제 발전소에서 동력을 전기를 일으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철강을 하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다 수소나 풍력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어차피 남한테서 사오는 것도 좋지만은 자체적으로 발전소 운영하면서 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맥락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포스코 DX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스마트 팩토리하고 자동화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단적인 예가 광양에 그 스마트 물류라고 그래가지고 기차가 그 저체오선 내에서 돌아다닙니다. 그게 무인이에요. 돌아다니는데 그게 뭐 하냐면은 광물 이동시키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로 패키지가 돼가지고 그룹 전체가 2차 전지 쪽의 어떤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 협업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될 것이고, 이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냐면 나중에 우리나라의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뭐 양극재 업체가 됐든 뭐 셀 업체가 됐든 간에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DX의 역할이 또 나타나게 되면 또 확장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그룹 자체 전체를 놓고 보면은 포스코 그룹은 완전히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특화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룹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면, 포스코 홀딩스 기준으로 봤을 때 자회사 라인업을 보시면은요, 철강사가 있고요. 이거는 뭐 철강이니까 2차 전지 쪽에서는 약간 좀 논외로 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게 지금 71% 지분을 갖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광산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ENC라고 하는 거는 건설입니다. 양극재 공장,
건설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이제 같이 협업이 되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퓨처엠은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다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포스코 알젠티나 이거는 염호 리튬, 포스코 필바라는 광석 리튬 관련된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클린메탈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링. 뭐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하나의 어떤 그룹 내에서 계열사별로 그 2차 전지를 풀라인업을 갖춰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는 에코프로하고 포스코밖에 없죠. 글로벌로 봤을 때도 그게 많지 않을 겁니다. 확실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런 그 알짜 자회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포스코 홀딩스니까 포스코 홀딩스 행보를 잘 지켜보면 좋겠네요. 2차 전지가 끝 이러면은 사실 답이 안 나오는데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대한 그림을 기대하고 있고 예상을 한다고 그러면 2차 전지의 성장이 이어지는 한 그룹 전체의 성장은 하나가 움직이는 거하고 전체가 움직이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직 계열화도 잘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다른 그런 그룹사에 비해서 확실히 등치가 크고 그다음에 그 철강이라는 사업부에서 캐시카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 5조 정도 꾸준히 유입되다 보니까 뭔가 업황이 약간 불확실하거나 그런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재무적으로도 탄탄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저는 그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런 구간보다는 이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 구간을 좀 지나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1억 있다,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2차 전지 당연히 20% 이상 담을 것 같고요. 이제 2차 전지 타이틀 달면 다 올라가는 거는 지난 것 같고 상당히 차별화될 건데 맞아요. 어디서 차별화되냐? 재무구조에서 전 차별화될 걸 봅니다.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좀 죄송하고 2차 전지 관련돼서 재무구조 뭘 보셔야 되냐면 저희가 회계사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셔야 돼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게 실제 현금으로 발생해서 그 영업활동 현금으로 투자도 하고 빚도 갚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되는지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한다는 거는 제조업체로 치면 계속 캐펙스 투자를 한다는 거죠. 플러스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가 좋은 거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가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어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 두 가지인 거죠. 되게 특이한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광피억 아시죠? 맞아요. 네. 조광피억이 워렌 들어봤어요. 버핏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워렌 버핏 그 버크셔에서. 버크셔에서 여기가. 그래서 조광피억 본업은 별론데 합성피억 성장 안 하잖아요. 네네. 근데 워렌 버핏 주식 많이 갖고 있어서 투자 수익률이 엄청나요. 본업이 아니라 쓸데없는 걸로 잘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도 어찌됐건 그걸로 이익을 내니까. 그러니까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런 거예요. 투자를 해서 투자 상품을 많이 투자해서 그걸로 이익이 나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고요. 또 반대로 외부에서 차입한 거 빚을 갚으면 재무활동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재무활동도 플러스가 좋은 거죠. 재무활동이 마이너스라는 건 어떤 거죠? 외부의 빚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나 투자활동 현금 흐름보다 커야지 좋겠죠. 내가 암만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으로 플러스로 돈이 들어오는 거를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으로 줄줄 세거나 캐펙스 투자해서 투자하는 걸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빚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에코프로에도 적용시켜 보시고 에코프로 BM에도 적용시켜 보시고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에도 적용시켜 보시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에도 적용시켜 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재무구조가 이 회사는 굉장히 탄탄하네. 이 회사는 리스크가 있네. 그거를 아마 주도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보다 포스코 그룹이 재무구조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제가 에코프로 그룹 말씀드리는 거는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포스코 그룹을 조금 좋게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아마 그 재무구조 차이가 연간으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크게 격차가 많이 날 겁니다. 네. 우리 뭐 에코프로 한 가지만 볼까요?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를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이제 네이버 증권 들어가셔가지고 에코프로 쳐보시면 여기 나오죠? 나와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로 늘어날수록 좋은 거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늘어나면 캐페스 투자가 많은 거니까 좋은 거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로 했죠? 외부에서 빚진 것을 갚거나 아니면
본업 외에 투자를 잘해서 투자 활동으로 수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한번 에코프로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나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을 뛰어넘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는 이거를 진작에 계속 체크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에코프로입니다. 영업활동 현금은 마이너스죠. 25년에 플러스가 됩니다. 25년에. 근데 3,300억이죠. 굉장히 적어요. 근데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보세요. 9,500억, 7,400억, 6,200억이죠.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1조가 넘게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무활동 현금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죠. 그러니까 대략 2조 정도가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돼야지 빚을 갚는 거고 플러스가 됐다는 거는 투자로 수익을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주식 투자나 투자 상품을 잘해서 플러스가 된 것 같진 않아요. 저건 이제 그 자회사 상장하면서 그렇죠. 유입된 돈. 그렇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7천억대, 3천억대 계속 줄어들죠. 그래서 25년에 제일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보세요. 영업활동 현금으로 일단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커버를 못 쳐요. 25년에 제일 좋아지는데 재무활동 현금으로 3,400억. 이걸 왜 말씀드리냐? 극명하게 포스코랑 비교가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부채 비율 163%니까 200% 미만이긴 해요. 근데 이게 이 중에 순차입금 비율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돼요. 외부에서 차입한 거. 포스코홀딩스 보면 차이가 극명하게 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영업활동 현금으로 일단 마이너스가 없어요. 7조가 늘어나요. 7조. 7조 2천억, 7조 5천억. 그죠? 엄청 투자하죠. 근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 커버가 되네요. 커버돼요. 그러니까. 1,000억 이상 커버가 돼요. 내년에 3,000억 커버되고 내후년에 피크 찍을 건데 투자로 그래도 1,000억 이상 커버돼요. 1,600억 커버돼요. 그런데 재무활동 현금으로 마이너스잖아요. 올해 1조인데 3,500억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오히려 빚을 갚은 거죠. 그렇죠. 갚는 거죠. 갚는 거죠. 영업활동으로 투자활동 현금으로 커버 치고도 오히려 빚을 갚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비교가 안 돼. 68%예요. 에코프로는 167%가 넘는데 67%예요. 에코프로의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제가 포스코홀딩스가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 재무 구조가 커버되는 회사로 철저하게 압축될 거다. 네. 그래서 2차전지 일단 20%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로봇을 보고 싶어요. 로봇 20%. 아, 로봇. 네, 네. 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고요. 네. 그리고 엔터 당연히 20%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20%. 그리고 반도체인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아니고 소부장. 네. 소재 부품 장비 중에. 네, 그런 회사들 20% 담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0% 딱 되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인 바닥을 찍고 네. 최근에 보면은 약간 업체별로 차별화가 나오긴 하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차츰차츰 좀 반등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꽤 오래 얘기를 해왔습니다. 다른 모 방송사에 나가가지고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22년도 여름에 처음 얘기했나? 그랬을 때 엄청 혼났거든요. 채팅창에 막 너나 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시크리커를 지금 철강주를 사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때도 설명하면서 이게 2차 전지 라인 그리고 이제 전 두 개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든 지금이든 물어보면 좀 똑같은 설명을 계속해요. 포스코홀딩스는 두 개로 봐야 된다. 철강주와 2차 전지주. 그랬을 때 2차 전지주는 뭐 다 좋은 거 다 아시죠? 워낙 이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포스코홀딩스는 다 아시고. 근데 철강주 쪽은 중국을 항상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경기 더 나빠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버티다가 반등 구간밖에 없을 거라 보고 있고, 중국이라는 국가는 항상 이제 참 나오는 자료들도 100% 신뢰하기가 어렵고 그런 국가긴 하지만 돈을 많이 부었을 때 그 부은 돈 이상의 오버슈팅이 항상 나왔던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국이 많이 돈을 붓고 있고 계속 붓고 있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미국이 어쨌든 제재해가지고 지금 쉽게 못 살아나고 있는 것 뿐이지 지금 여기서 바닥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살아나게 되면은,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당연히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포스코홀딩스 철강 쪽은 일본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일본이 원래 철강이 되게 좋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죠. 근데 지금 엔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엔 없었던 일본산 철강들이 인기가 확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엔저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엔저는 오늘자 기준으로 24년,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두 가지 매력이 있는 기업이다. 2차전지 그리고 중국의 경기 활성화. 그리고 어째 철강주들이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 시장도 살아나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뭐 해외 쪽으로 이제 뭐 수출이 많아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뭐 배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차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비행기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철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는데 OECD 경기 선행지표로 봤을 때는 이미 미국이든 G20이든 우리나라든 이미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우상향으로 돌렸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걸 봤을 때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 CLI가 미국의 그 OECD CLI 경기 선행지표가 돌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느낄 정도로 경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내년 중반기 넘어가게 되면 좀 우리도 느끼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철강 쪽도 괜찮고, 네. 그다음에 2차전지 리튬 쪽 괜찮고.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네. 관련 그 비즈니스에서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네네. 그런 관점에서 잘 지켜보면 좋겠네요. 차트도 너무 이뻐요. 저희가 차트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냥 한번 제가 길게 봤어요. 장기로 해서 봤더니 우선 이렇게 하다가 한번 튀었다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추세선을 보통 많이 긋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추세선상 딱 있더라고요. 지금 딱 거기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아직 안 깨졌고 그냥 쭉 네. 타고 올라가는 네, 그거 최근에 딱 바닥 딱 찍고 그 정도 네, 라인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매수할 때는 이런 추세선상에서 매수하는 것도 되게 좋다 싶어서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참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살만하죠. 아직까지 50만 원 안 됐나? 49만 원만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50만 원 이어서 사면은 뭐 몇 년 후에는 얘도 황제주에 될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그 7월 달에 너무나 막 급등했을 때 못 네.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좀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면 추가 좋겠네요. 매수 단가 매출이 좋죠. 지금 단가 낮추기 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럴 땐 또 손이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진짜 문제는 항상 그거예요. 진짜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해볼만 한데 싶은데 그때 내 귀에 들리는 거는 관련된 2차전지도 지금 너무 종목들 조용하고 그리고 중국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철강도 지금 일본한테 뺏겨서 너무 안 좋고 안 좋은데 근데 이게 보면은 참 남들 다 안 좋다 하고 어렵다 할 때 이제 용기 낸 분들이 결국은 큰 수익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사실 용기 있는 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죠. 사실. 네,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뭐 올해도 이제 9월, 10월 시장 흔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손 안 나갈 때 어떻게 그래도 좀 더 해보냐. 이런 것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번 스스로 잘 공부를 해보시고 네. 잘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네. 지금 상황에서 또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포스코 그룹사들을 보면은 확실히 좀 주가 흐름이 차별화되는 게 좀 보이는 게 바닥을 찍고 이제 스물스물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포스코 그룹을 이제 좋게 보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지금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이 철강,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잖아요. 뭐, 주변적인 게 있긴 하지만은 뭐 상사도 무역도 하고 뭐 하긴 하지만 어쨌든 큰 그림은 두 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방점을 찍으면서 포스코가 지금 주가가 급등하는 거거든요. 근데 포스코 그룹이 원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을 때가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이라는 이제 국가가 WTO 가입하면서 철강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한번 올랐었던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핵심 역할을 했었던 건 광양제철소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2차전지 쪽, 소재 쪽으로 해가지고 계열사와 포스코홀딩스가 같이 그 각 섹터를 장악을 해나가면서 이제 캐파를 키우고 있는 중간이잖아요. 그럼 2차전지 시장이 왜 필요한가를 놓고 얘기를 하면 결국 환경 문제잖아요. CO2 배출을 갖다 줄여야 된다라는.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추운데 시베리아의 한파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는 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결국 북극이 따뜻해져서 그런 거래잖아요. 이것도 결국 기상이변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테마가 아니라 이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이건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 업황 자체는 어찌됐든 상승의 기울기는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가 아니겠느냐.
이제 첫 번째 그 섹터를 갖다가 집중화시키고 있는 그룹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 철강 쪽에서만 연 한 4조에서 5조 원 정도의 현금을 지금 창출을 해내고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양극재, 음극재, 뭐 광산 다 투자를 하고 있고 광산 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배당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철강 쪽에서도 배당받고 있고 그다음에 리튬 광산에서도 배당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돈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 조달에 대한 리스크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양극 광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양극재, 음극재 여기에 더해 가지고 뭐 실리콘 음극재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지만 맨 마지막에 리사이클링까지. 근데 이 리사이클링조차도 이 포스코 그룹이 잘하는 쪽이죠. 그 배터리에서 광물 추출하는 거니까 그 기술이야 뭐 포스코가 늘상 해왔던 거잖아요. 철광석 재련하는 과정에서도 얼마 철 뽑아내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계열사 간 협업이 되게 중요한데 이 회사는 지금 철저하게 계열사들이 뭐 이쪽은 무역만 하고 이쪽은 무슨 뭐 전자를 만들고 저쪽은 뭐 건설만 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협업 관계가 완전히 시스템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거와 관련된 거는 제가 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리고 지금 포스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켜보셔야 되는 거는 기존에는 전체 투자 금액의 70% 이상이 철강 쪽이었었다 그러면 지금은 절반 정도 되는 46.2% 정도가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미 포스코 퓨처엠은 흑자가 나고 있죠. 물론 맞아요. 흑자가 네. 줄기는 했지만. 그러면 이미 투자하고 있는 쪽에서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이제 선순환의 시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양극재만 100조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100만 톤의 캐파를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최근을 놓고 얘기하면은 엄청납니다. 뭐 여기 80% 성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캐펙스 확대를 통해 가지고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금은 리튬 가격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배터리 가격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익은 좀 줄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사이클상으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전기차 쪽의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셨을 때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 가지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최근에 이제 단결정 양극재를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의 다결정보다는 수명도 길고 또 용량도 키울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수요가 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의 매출 증가 여기에서 수익성도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LFP 역시 여기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5년부터 양산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LFP까지 양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ESS 양까지도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필바라 광산하고 협업한 리튬 공장이 광양에 11월 말에 준공이 됐거든요. 이제 시운전 중이고 아마 저게 내년 24년 중반부터는 매출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리튬 가격이 뭐 빠졌기 때문에 좋네 나쁘네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광석 리튬의 마진율 자체가 이전 거 대비로 했을 때는 한 40% 이상은 나온다고 했으니까 준다 하더라도 이게 매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24년 말 25년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플러스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보실 필요가 있고 광석 리튬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염호 리튬도 내년 2분기 초 뭐 한 4월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1공장이 아마 그때 준공이 될 거예요. 이쪽은 마진율이 더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돌아서기 시작하면 리튬 쪽에서도 매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익이 붙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쪽은 연평균 이익률이 6% 이상 나오니까 꾸준하게 돈을 만들어주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성장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무역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흑연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 계약을 해갖고 가지고 오는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다 공급을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고 이 회사의 또 자체 강점은 여기가 이제 가스전 같은 거 미얀마 가스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꽤 많이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회사 역시도 배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고 개별적으로는 또 여기 해상풍력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신안 앞바다 쪽에다가 이제 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왜 해상풍력이 중요하냐면은 아리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그거 감안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석탄을 떼든 뭐라든 해서 이제 발전소에서 동력을 전기를 일으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철강을 하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다
수소나 풍력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어차피 남한테서 사오는 것도 좋지만은 자체적으로 발전소 운영하면서 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맥락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포스코 DX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스마트 팩토리하고 자동화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단적인 예가 광양에 그 스마트 물류라고 그래가지고 기차가 그 저체선 내에서 돌아다닙니다. 그게 무인이에요. 돌아다니는데 그게 뭐 하냐면은 광물 이동시키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로 패키지가 돼가지고 그룹 전체가 2차 전지 쪽의 어떤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 협업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될 것이고 이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냐면 나중에 우리나라의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뭐 양극재 업체가 됐든 뭐 셀 업체가 됐든 간에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DX의 역할이 또 나타나게 되면 또 확장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그룹 자체 전체를 놓고 보면은 포스코 그룹은 완전히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특화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룹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면 포스코 홀딩스 기준으로 봤을 때 자회사 라인업을 보시면은요. 철강사가 있고요. 이거는 뭐 철강이니까 2차 전지 쪽에서는 약간 좀 논외로 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게 지금 71% 지분을 갖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광물, 광산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ENC라고 하는 거는 건설입니다. 양극재 공장 건설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이제 같이 협업이 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퓨처엠은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다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포스코 알젠티나 이거는 염호 리튬, 포스코 필바라는 광석 리튬 관련된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클린메탈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링 뭐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하나의 어떤 그룹 내에서 계열사별로 그 2차 전지를 풀라인업을 갖춰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는 에코프로하고 포스코밖에 없죠. 글로벌로 봤을 때도 그게 많지 않을 겁니다. 확실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런 그 알짜 자회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포스코 홀딩스니까 포스코 홀딩스 행보를 잘 지켜보면 좋겠네요. 2차 전지가 끝 이러면은 사실 답이 안 나오는데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대한 그림을 기대하고 있고 예상을 한다고 그러면 2차 전지의 성장이 이어지는 한 그룹 전체의 성장은 하나가 움직이는 거하고 전체가 움직이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직 계열화도 잘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네. 다른 그런 그룹사에 비해서 확실히 등치가 크고 그다음에 그 철강이라는 사업부에서 캐시카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 5조 정도 꾸준히 유입되다 보니까 뭔가 업황이 약간 불확실하거나 그런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재무적으로도 탄탄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저는 그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런 구간보다는 이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구간을 좀 지나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1억 있다,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2차 전지 당연히 20% 이상 담을 것 같고요. 이제 2차 전지 타이틀 달면 다 올라가는 거는 지난 것 같고 상당히 차별화 될 건데 맞아요. 어디서 차별화되냐? 재무구조에서 전 차별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좀 죄송하고 2차 전지 관련돼서 재무구조 뭘 보셔야 되냐면 저희가 회계사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셔야 돼요. 투자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게 실제 현금으로 발생해서 그 영업활동 현금으로 투자도 하고 빚도 갚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되는지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한다는 거는 제조업체로 치면 계속 캐펙스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플러스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가 좋은 거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가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어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 두 가지인 거죠. 되게 특이한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강피억 아시죠? 맞아요. 네. 조강피억이 워렌 버핏 들어봤어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워렌 버핏 그 버크셔 회사. 버크셔에서가 그래서 조강피억 본업은 별론데 합성피억 성장 안 하잖아요. 네네. 근데 워렌 버핏 주식 많이 갖고 있어서 투자 수익률이 엄청나요. 본업이 아니라 쓸데없는 걸로 잘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도 어찌됐건 그걸로 이익을 내니까. 그러니까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런 거예요. 투자를 해서 투자 상품을 많이 투자해서 그걸로 이익이 나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고요. 또 반대로 외부에서 차입한 거 빚을 갚으면 재무활동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재무활동도 플러스가 좋은 거죠. 재무활동이 마이너스라는 건 어떤 거죠? 외부의 빚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나 투자활동 현금 흐름보다 커야지 좋겠죠. 내가 암만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으로
플러스로 돈이 들어오는 거를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으로 줄줄 세거나 캐펙스 투자에서 투자하는 걸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빚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에코프로에도 적용시켜 보시고 에코프로 BM에도 적용시켜 보시고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에도 적용시켜 보시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에도 적용시켜 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재무 구조가 이 회사는 굉장히 탄탄하네. 이 회사는 리스크가 있네. 그거를 아마 주도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보다 포스코 그룹이 재무 구조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제가 에코프로 그룹 말씀드리는 거는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포스코 그룹을 조금 좋게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아마 그 재무 구조 차이가 연간으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크게 격차가 많이 날 겁니다. 네. 우리 뭐 에코프로 한 가지만 볼까요?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를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이제 네이버 증권 들어가셔가지고 에코프로 쳐보시면 여기 나오죠? 나와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로 늘어날수록 좋은 거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늘어나면 캐페스 투자가 많은 거니까 좋은 거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로 했죠? 외부에서 빚진 것을 갚거나 아니면 본업 외에 투자를 잘해서 투자활동으로 수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한번 에코프로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뛰어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는 이거를 진작에 계속 체크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에코프로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죠. 25년에 플러스가 됩니다. 25년에. 근데 3,300억이죠. 굉장히 적어요. 근데 투자활동 현금으로 보세요. 9,500억, 7,400억, 6,200억이죠.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1조가 넘게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무활동 현금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죠. 그러니까 대략 2조 정도가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돼야지 빚을 갚는 거고 플러스가 됐다는 거는 투자로 수익을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BM이 주식 투자나 투자 상품을 잘해서 플러스가 된 것 같진 않아요. 저건 이제 그 자회사 상장하면서 그렇죠. 유입된 돈 그렇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7천억대, 3천억대 계속 줄어들죠. 그래서 25년에 제일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보세요. 영업활동 현금으로 일단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커버를 못 쳐요. 25년에 제일 좋아지는데 재무활동 현금으로 3,400억. 이걸 왜 말씀드리냐? 극명하게 포스코랑 비교가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부채 비율 163%니까 200% 미만이긴 해요. 근데 이게 이 중에 순차입금 비율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돼요. 외부에서 차입한 거. 포스코홀딩스 보면 차이가 극명하게 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영업활동 현금으로 일단 마이너스가 없어요. 7조가 늘어나요. 7조. 7조 2천억, 7조 5천억. 그죠? 엄청 투자하죠? 근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 커버가 되네요. 커버돼요. 1,000억 이상 커버가 돼요. 내년에 3,000억 커버되고 내후년에 피크 찍을 건데 투자로 그래도 1,000억 이상 커버돼요. 1,600억 커버돼요. 그런데 재무활동 현금으로 마이너스잖아요. 올해 1조인데 3,500억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오히려 빚을 갚은 거죠. 그렇죠. 갚는 거죠. 갚는 거죠. 영업활동으로 투자활동 현금으로 커버 치고도 오히려 빚을 갚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비교가 안 돼. 68%예요. 에코프로는 167%가 넘는데 67%예요. 에코프로의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제가 포스코홀딩스가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 재무 구조가 커버되는 회사로 철저하게 압축될 거다. 네. 그래서 2차전지 일단 20%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로봇을 보고 싶어요. 로봇 20%. 로봇. 네, 네. 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고요. 네. 그리고 엔터 당연히 20%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20%. 그리고 반도체인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아니고 소부장. 네. 소재 부품 장비 중에. 네, 그런 회사들 20% 담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0% 딱 되죠. 맞아요. 네.